오후장 랭킹5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수 상황이 또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양지수가 빨간불 켜고 있었는데 또 이제는 코스닥이 지금 빠지네요. 795선을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피도 2730선 회복하는가 싶더니 역시나 오름폭 살짝 줄여가고 있는 구간입니다. 오후장의 전략과 이슈들 오늘 이 두 분과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IS 김태정 본부장, 뉴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좀 반등을 기대했는데 사실 미증시 자체도 그렇게 크게 반등한 건 아니었거든요. 나스닥이 밀리기도 했었고요. 여전히 빅테크를 중심으로 해서 실적과 전망에 대한 우려들이 좀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 좀 고민이 많이 돼요. 일단은 첫 번째 테마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가 더 바빴던 건 슈퍼 실적 위크였기 때문인데 반도체와 자동차 뭐 이런 굵직한 섹터에 대해서도 우리가 실적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역대급 실적을 보면서 하반기에는 반도체와 자동차가 좀 끌어줄 것인가라는 기대감이 들면서도 주가를 보면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잘 나왔는데 뭐가 문제였을까? 아무리 뜯어봐도 뭐 크게 나쁜 이야기는 없었던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먼저 질문 드려볼게요. 김태정 본부장님. 네. SK하이닉스 이번 주 내내 아마 말씀하셨던 것 같긴 한데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역주행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게 이미 상반기에 너무 많이 올라서 이제는 HBM 말고 뭔가 또 다른 썸띵 뉴가 필요한 건가요? 상반기에 많이 올랐다라고 할 만한 건 엔비디아지 사실 SK하이닉스를 그렇게까지 많이 올랐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다소 아쉬울 수밖에 없죠. 올라감에 있어서는 수개월의 시간이 필요했는데 내려감에 있어서는 딱 10거래일 만에 지금 고점 대비 굉장히 이제 큰 폭의 조정이 나오는 상황. 하지만 이제 제가 이번 주 초반부터 좀 말씀을 드렸지만 SK하이닉스는 20만 원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저는 가격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기조는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고 그 근거는 뭐냐면 펀더멘탈이 크게 달라지는 건 없다. 결국엔 지금은 AI 시대이고 AI 시대의 엔비디아가 중심이고 또 이제 그것을 우리나라 시장으로 가져왔을 때 가장 핵심적인 부품을 납품하는 혹은 생산하는 기업은 SK하이닉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글로벌 증시는 이런 부담감이 있는 거죠. 주가 많이 올라왔고 여기에 엄청난 금액을 투자를 했는데 과연 여기에 걸맞는 아웃풋을 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 숫자에 대한 지금 의구심이 들다 보니까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다수 이제 반도체 기업들의 조정이 좀 나왔던 상황. 여기에 삼성전자를 보면서 아마 SK하이닉스 눈높이가 더 높아졌던 것도 저는 문제가 됐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그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 어떤 숫자가 나오다 보니 시장에서는 실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상황이지만 여전히 저는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조정 시 매수, 단 지금 구간에서 매수를 한다 그래서 V자 반등이라든지 뭐 단기적으로 다시 뭐 20만 원, 22만 원 넘어간다 그게 아니라 기간 조정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모아간다라는 관점에서의 분할 매수 할 수 있는 가격대에는 저는 진입을 했다. 지금 위치에서 손절을 한다, 리스크 관리한다. 그거는 이미 저는 뒤늦은 전략일 수 있다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리스크 관리를 하고 또 손절을 할 때가 아니라 차근차근 모아가도 좋은 시기다라는 말씀 주셨어요. 여전히 반도체 관련해서는 좀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에 대해서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유창희 대표님 현대차 이야기입니다. 역대급 실적을 냈고 배당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산업의 부진이 이번에 포드와 GM을 통해서도 확인이 됐거든요. 네. 지금 일단 시장에서는 그 후자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가가 이렇게 밀리는 걸 보면요. 어떻게 좀 보세요? 저는 상당히 좀 이런 부분이 안타깝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포드가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온 부분들, 특히 이제 전기차 관련해서 적자가 심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차량은 팔 때마다 뭐 한 1,000만원씩 손해를 본다고 하니까요. 근데 그건 포드의 일인 거고요. 포드의 일이 과연 현대기아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전 그렇게 보고 있지 않거든요. 현대기아 같은 경우는 이미 일찌감치 전기차 판매가 약간 둔화된다는 것을 확인을 하면서 하이브리드 쪽으로 전환을 시켰죠. 그러니까 제품 믹스를 이미 이뤄놨습니다. 하이브리드 관련해서 좋은 차량을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사실은 도요타라든지 현대기아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본다면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라는 게 지난 1분기, 지난 4분기 계속 확인되어 왔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트럼프가 만약에 재선이 된다. 그럼 전기차 관련해서 보조금을 없애겠다. 뭐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좀 했죠. 근데 이제 일론 머스크가 바로 거기에 맞받아친 게 그럼 우린 더 좋다.
그렇게 된다라면 내연기관 차량의 기업들이 전기차 시장에 진입을 더 뒤늦게 할 것이고 자기들의 경쟁력은 더 높아질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보조금이 없더라도 판매 잘 된다. 오히려 보조금이 경쟁력이 우리가 떨어질 수 있다라고 발언을 했었죠. 이거는 현대차에 고스란히 갖다 놓아도 되는 발언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현대차는 유일하게 테슬라를 제외하고 모든 라인업의 전기차 모델이 다 있습니다. SUV 차량, 그리고 소형, 중형, 대형, 세단형 다 있다라는 것이죠. 이미 전기차로 전환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경쟁 업체가 전기차 시장에 늦게 진입을 한다? 경쟁력이 더 월등히 앞서지는 것이죠. 이미 기술력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폭스바겐이 현대 모비스로부터 향후 3년인가요? 5년 동안 수조 원의 BMS 시스템을 사용하기로 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오히려 저는 트럼프 트레이드로 관련해서도 현대기아가 피해를 볼 건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다만 정치적인 이슈들, 또 예측할 수 없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어쨌든 포드라든지 이런 완성업체의 실적이 좀 안 좋게 되면 현대기아도 실적이 또 피크가 아닌가라는 우려감들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는 걸 보고 있는데, 뭐 현대기아 실적 피크라는 얘기는 지금 거의 2년 넘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이번에도 현대기아 실적 상당히 좋게 나오는 거 본다라면 실적 피크를 걱정할 정도인가 생각하고, 그건 너무 앞서 나갔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또 실적이 나온 굵직한 종목에 대해서 먼저 전략을 챙겨봤습니다. SK하이닉스, 현대차에 대한 이야기 해봤고요.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앞서 봤던 두 종목은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기대감이 있는데도 주가가 반영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조선주는 이 실적과 수주, 그리고 수출, 트럼프 트레이드, 온갖 겹호재가 나와 있습니다. 물 만난 조선주가 하반기에도 주저주가 될 것인가? 이미 주도주 역할 잘하고 있는 게 7월에 증명이 됐어요. 이 어려운 시장에서도 신고가 속출하는 게 정말 대단합니다. 이렇게 잘 가니까 올라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부담이 되는 가격이에요. 하지만 HD 한국조선해양 70% 올랐는데 JP모건에서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그러면 이걸 사야 될까 궁금해집니다. 먼저 김태성 본부장님, 네. 현재 구간에서 조선주 투자에 대한 매력도가 높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고민이 되죠. 쉽지 않죠. 일단 조선주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난 2분기부터, 그러니까 1분기부터 좀 많이 말씀을 드려왔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코너를 통해서 조선 빅사이클은 이제부터 다가오고 있고 이제 시작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기 때문에, 사실 이제 조선주 빅3, 빅4 기업들을 이제 보유하고 계실 거였다면 저는 미리 가지고 있으셔야 됐던 게 맞다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금 와서 그럼 쫓아가 볼까라고 해서 트레이딩 하기에는 오늘 이제 시세가 너무 이제 가파르게 나왔기 때문에 저는 조금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빅3, 빅4 조선사만 있느냐? 그게 아니죠. 결국에 이제 이들이 가면 조선 기자재가 따라 올라가는데, 공교롭게도 제가 이제 수정 앵커님 오시고 나서 이 피팅 밸브 쪽을 많이 강조하게 되는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태강, 성강밴드, 여기 이제 하이로 코리아까지. 만약에 조선사를 사고 싶은데 부담이 된다 하신 분들은 시선을 좀만 돌려보아도 지금 기자재 쪽에서 후발주자를 움직이고 있는 종목 저는 충분히 많다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피팅 밸브이고, 또 이제 추가로 원래 이제 조선 기자재하면 시장에서는 동성화인텍이라든지 한국카본처럼 보냉제를 만드는 기업들이 과거에는 굉장히 이제 기자재 쪽에서는 이제 대장주였는데, 요 근래 들어서는 거의 움직이지 못했다가 지난주와 이번 주 들어오면서 가파르게 거래량이 좀 붙기 시작을 했죠. 그러나 이런 쪽은 저는 충분히 역사적인 신고가를 갈 수 있다 생각을 하고 매매 전략을 짜보시는 게 오히려 조선 빅3, 빅4 기업을 하는 것보다 더 좋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전략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투자 매력도와 어떻게 보면 난이도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조선 쪽도 좋지만 기자재 쪽 한번 덜 오른쪽 공략해보자 말씀해 주셨어요. 특히나 피팅 밸브 강조해 주셨는데 그게 대왕고래 테마까지 붙으면서 또 잘 가기도 했었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유창일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네. 조선과 조선 기자재가 있을 때 어느 쪽이 더 좋은지, 그리고 특히 유창일 대표님께서 지난주 저희 시간에 네. 1승 말씀해 주셨는데 벌써 네. 그게 10% 정도의 슈팅이 나왔습니다. 단기간에 많이 올라갔고 오늘도 거의 5% 가까이 올라가요. 이거 AS도 같이 해주세요. 네, 일단은 먼저 조선주가 크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우리가 이제 그전에도 그랬고 올해도 계속 그러한 사례들을 볼 수 있는 게 음식료 업종군들 고점 아닌가 하면서도 쭉쭉쭉 뻗어나갔었고요. 또 화장품도 마찬가지죠. 많이 오른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강세 흐름들 이어갔었습니다. 한번 탄력이 붙으면
그것을 대체할 만한 어떤 섹터가 나오기 전까지는 당분간 조금 더 상승이 이어진다고 본다라면 많이 올라서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땐 최소한 7월 말까지 혹은 8월 초까지 시장이 현재에서 갑자기 뭐 드라마틱하게 뭐 반전되는 모멘텀이 없다라면 조선주의 상승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기자재 관련해서도 충분히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일승 같은 경우도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뭐 분뇨 처리 관련해가지고 거의 독점적인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쪽이 이제 앞으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화기 시장, LNG 시장이 커짐으로써 재기화 시장 관련해가지고 1승이 상당히 높은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지금 주가는 이제 상승이 시작이라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만약에 조선주들을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게 부담스럽다, 그럼 대안주도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는 HD 현대 같은 경우는 뭐 HD 현대 조선에 한국조선해야 뭐 현대중공업을 다 계열사를 가지고 있는 거 맞아요.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주가도 지금 최근에 같이 상승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물론 지주사라기 때문에 약간 할인적인 요소는 있지만 어쨌든 조선주가 계열사가 올라갈 때 또 배당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흐름들 이런 거 감안한다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더 열려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HD 현대를 사야 되나요? 이 질문 딱 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HD 현대 그룹 8개사가 다 또 실적도 좋고요. 최근에 주가 흐름 좋습니다. 뭐 지주사 매력도 있고, 일단은 조선 쪽도 더 갈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조선 기자재 함께 움직이는데 1승도 이제 시작이다, 이런 말씀 주셨네요. 조선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포인트 한번 챙겨봤습니다. 다음 테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건 좀 걱정이 됩니다. 우리가 워낙에 이 팬데믹 때 힘든 시간을 보냈었는데 또 코로나 신종 변이에 백일해, 뭐 호흡기 감염병 등등의 지금 미국과 뭐 일본, 거기다가 한국에서도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한 번 더 이게 유행한다면 여러 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 같고, 또 이게 아무래도 건강과 직결된 부분이다 보니 걱정도 큽니다. 근데 이 관련해서 또 제약바이오 진단키트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 예전과 같은 시세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김태성 본부장님, 지금 어쨌든 테마적인 성격도 있습니다. 네. 시세 또 한 번의 폭발인지 아니면 잠깐의 이슈일까요? 저는 확률적으로 잠깐의 이슈로 좀 그칠 가능성이 높지 네.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명확한 근거를 좀 제시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주식시장에서는 통상적으로 첫 번째 발생이 됐을 때의 뉴스와 그것들이 이제 자주 연속적으로 이제 노출될 수 있는 이제 뉴스의 민감도가 좀 다르거든요. 첫 번째 뉴스가 새롭게 나왔을 때는 어떤 섹터든 어떤 이슈든 굉장히 강하게 좀 반응을 하지만, 그것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시장에 노출이 되다 보면 그 민감도가 이제 떨어지는 게 이제 일반적이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 주도주가 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시젠이라든지 SD바이오센서 혹은 과거에 이제 진단키트 관련주로 불렸던 기업들의 시세는 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도주가 다시 회복을 하거나 이쪽으로의 수급 이동이 나오게 되면 또 이렇게 테마적으로 움직였던 종목군들은 윗꼬리가 달릴 가능성이 저는 조금은 높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특히 이런 질병 쪽은 제가 과거에 코로나 시절에도 한번 체크를 했었던 부분인데, 주말 전에 매매를 하지 마시고요. 주말 지나고 나서 만약에 확산이 된다면 월요일, 화요일 날 또 시세가 많이 네. 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요일적으로 이제 금요일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계시되 트레이딩 전략으로서는 지금 매수는 아닌 것 같고, 주말 사이에 만약 추가적으로 뉴스가 나오게 되면 분명히 주 초에 이제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때 이제 시세를 좀 노리는 매매 전략이 조금은 더 정확할 수는 있는데, 이게 말이 쉽지 사실 시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렇죠. 매매일 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조금은 더 지켜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쪽을 좀 쫓아가기보다는 제약바이오 쪽에 지금 안 그래도 봐야 될 거 엄청 많잖아요. 네. 오늘 같은 날 삼성바이오로직스 갖고 있었으면 네.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러면 AS도 좀 그죠? 연결해서 해주세요.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여러 차례 저희 시간에 강조해 주셨는데 오늘 진짜 확실히 이런 종목이 시세가 연속해서 나는 거구나, 이런 게 대장이구나, 이런 생각 들었거든요. 일단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굳이 팔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좀 더 가져가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있고, 만약 없으신 분들은 이제 포모 현상에 시달릴 필요 없는 게 삼성바이오로직스보다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건
바이넥스라고 하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저는 바이넥스를 조금 더 단기적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제 바이오에서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테마적으로 움직일 만한 키트 쪽을 보시기보다는 실적 시즌에 맞게 실적이 좀 잘 나오는 쪽, 대표적으로 SK 바이오팜, JW 중해제약, 보령과 같은 기업들을 저는 한번 성향에 맞게 골라서 트레이딩 해보시는 게 더 확률적으로 좋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바이오 안에서도 테마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은 또 윗꼬리를 달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사실 매수하기가 그렇게 쉬운 난이도는 아니다라는 부분에서 얘기 주셨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보유자 관점에서도 꾸준히 지켜볼 종목이고 바이넥스도 함께 언급해 주셨는데 오늘 또 신고가 낸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보령이나 JW 중해제약 같은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유창희 대표님은 다른 의견이실까요? 그것도 궁금해요. 우선은 이쪽 테마 노려볼 만한지 그리고 그 안에서도 제약 바이오도 있지만 진단키트도 있잖아요. 네. 오랜만에 또 진단키트 이야기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만약에 다시 한번 2020년, 21년처럼 간다라면 사야 네, 되겠죠. 그렇죠. 근데 저는 그럴 가능성은 단 1%도 없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느냐? 그래서 내가 혹시 코로나 걸려서 죽을 수 있으니까 일단 검사 받아봐야겠다 하시는 분이 얼마나 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변이가 좀 있어서 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좀 일부 걸리신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로 이들 기업의 실적이 엄청 좋아질 것인지는 저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100일이라든지 폐렴. 저희 둘째가 오늘 폐렴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계속 좀 아파왔었는데.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해서 그 기업을 사야 될 것인가?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테마주도 사실은 너무 짧은 테마주,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테마주가 있지만 또 이렇게 짧게 대응하기 힘든 테마주가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가지고 계셨다는 분들은 뭐 조금 더 갖고 있을 수 있겠지만 신규로 매수를 한다? 저는 거기에 따른 실익은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질병이 나와도 워낙에 또 과거에 학습 효과가 있어서인지 좀 무던한 느낌도 있습니다. 테마주는 테마주로 보자 이렇게 정리하고 가도록 할게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랜만에 이 얘기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상반기에 건설주가 마치 금기어처럼 증권사 보고서에서도 다루지 않았던 섹터인데 이제는 건설주가 다른 것 같습니다. 바닥을 기었었는데 주가가 바닥 대비해서 정말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차트 보면요. 하반기는 다를까요? 소외됐었던 건설주들 실적도 좋고 지금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하반기에는 이제 건설주 한번 기지개 쫙 펼 수 있을까요? 오늘 많이 오르고 있어요. 근데 기업별로 조금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 E&A 같은 경우에는 실적을 봤는데 숫자도 괜찮았고 네. 무엇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수주 잔고였던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건설사 안에서 오늘 가장 탑픽으로 지금 거론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거래량이 지금 주가의 아래 위치에서 지금 붙어주고 있는 상황. 근데 그 전에 대장이라고 한다면 HD 현대산업개발이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 이제 2분기부터 꾸준히 이제 상승을 지속을 했고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 외에 이제 건설사들도 오늘 오랜만에 이제 좋은 흐름들이 많이 나오곤 있으나 실적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먼저 이쪽이 움직인 거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이제 움직인 제약바이오랑은 조금 다르죠. 제약바이오는 실질적으로 올해 1분기부터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기술 이전, 기술 수출을 하면서 기대감을 충족시키는 결과물을 보여줬는데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부동산 시장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냐? 누구도 쉽게 대답하기에는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주 잔고가 많은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종목을 잘 선별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삼성 E&A 아니면 HD 현대산업개발 이쪽으로 집중을 한번 해보시는 것이 더 맞지 않겠는가. 그 외에 이제 중소형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 투자라든지 가령 최근에 이제 많이 움직이는 우크라이나 뭐 재건 테마랑도 엮이는 곳들이 많은데 이쪽은 테마적으로 보셔야 된다.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을 잘 고르는 게 필요하다 말씀해 주셨는데 삼성 E&A 그리고 HDC 현대산업개발 언급해 주셨네요. 자, 그러면 유창희 대표님, 건설하면 그래도 발목을 잡는 게 있습니다. PF 리스크. 네. 완전히 우리가 해소됐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거든요. 네. 그 부분과 함께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어느 쪽에 방점을 찍는 게 좋을까요? 일단 지금은 금리 인하 쪽에 좀 계속해서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계속해서 부동산 거래가 월간 최대치가 갱신이 되고 있고
있고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18주 연속 좀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일부 수도권 혹은 지방에서도 좀 좋은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 가격이 좀 상승 전환되고 있다라는 얘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그리고 또 부동산 정책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약간 매수 수급이 좀 살아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PF도 상당히 개선될 여지가 있죠. 부동산 PF라는 건 뭐냐면 아시다시피 재개발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게 금리라든지 혹은 비용적인 문제로 인해서 계속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비용은 비용대로 계속 이자 비용 늘어나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어쨌든 이제 공급을 다시 늘어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이 나온다라면 또 이런 부분들도 조금은 완화가 될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장 부동산 PF가 무조건 완화된다는 말을 못하지만 어떤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야지 건설이 재건축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금리 인하라는 부분들이 부동산 경기를 좀 개선시키고 있고 또 그러한 것들이 약간 PF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앞으로 좋아질 수 있다는 방향으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건설주를 선택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주가가 엄청 좋았을 때도 부동산 경기가 좋았을 때도 건설주가 엄청 막 하이캐리 하면서 주가가 올라갔다고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기술적으로 본다라면 어쨌든 GS건설이 약간 대장주 역할, 어쨌든 턴어라운드의 개념에서 본다라면 뭐 GS건설이라든지 그리고 뭐 삼성 E&A 같은 경우 이건 플랜트 관련해서 상당히 좀 기술력이 수주가 많이 쌓여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맞춰서 좀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모든 뭐 건설사를 보기보다는 특정 종목에 압축해서 대응하는 게 맞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동일한 의견이네요. 건설주 안에서는 옥석 가리기가 중요해 보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또 오프닝에서도 언급해드렸던 Q10 사태 관련해서요. 지금 뭐 많은 이야기 나오고 피해자분들도 많고요. 날씨도 참 오락가락하는데 또 먼 곳에서 오셔서 환불 신청을 하고 이런 뉴스들을 많이 접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또 우리가 반사수혜 기대감이 있는 쪽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또 이것도 테마주이긴 하지만 오늘 시세가 너무 강해서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테마주로 수급이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김태성 본부장님은 뭔가 이런 테마주를 그렇게 저희에게 좋게는 얘기 안 해주실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좀 궁금한 게 원래 플레이디가 어제 상한가 장중에 기록하며 대장주 역할을 했는데 확실히 시장에서는 또 다음 종목, 후발 종목 이런 걸 찾는 것 같아요. KCTC가 오프닝 때 거의 VI 걸렸었는데 지금 상한가 일단 기록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종목들은 비단 뭐 Q10 사태뿐만 아니라 사실 쿠팡의 물류 회사 그리고 종합 물류로 봤을 때도 좀 모멘텀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관련주 잘 고르면 괜찮을까요? 제가 이제 테마주를 다 싫어하는 건 아니고요. 네네. 그러니까 테마주를 볼 때 보통 어떻게 테마가 형성이 되냐면 한쪽이 안 좋으면 그 반대급부로 한쪽이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개념으로 관점으로 이제 주식시장이 움직이는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팩트를 좀 체크를 해야 될 게 한쪽이 안 좋아졌을 때 그 반사수혜를 정말 우리가 지금 상승하고 있는 종목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냐, 수혜를 받고 있는 거냐 이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조금은 안타깝게도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지금 굉장히 많다. 그런데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수익 주는 종목이 가장 좋은 종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따라갈 수밖에 없긴 한데 이쪽을 좀 매매를 하실 거라면 저는 만약에 내가 생각했던 것 반대로 갔을 때 손절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굳이 이쪽에서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되나라는 저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도 이제 매매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오늘의 기준점은 어제는 플레이디였다면 오늘은 KCTC가 될 것 같아요. 네. KCTC가 지금 상한가에 지금 안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그 다음 후발주자가 누가 따라갈 거냐? 지금 보면 동방이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상승을 하게 되면 역사적인 고점을 갱신하는 것과 동시에 상한가도 또 도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아마 또 이제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지금 동방이라는 종목을 보고 계실 확률이 저는 굉장히 높다 생각이 들어서 이러한 쪽에서 좀 플레이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어제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UMF가 Q10 사태에 이어서 네이버도 맞아요. 반사수혜를 받을 수 있다. 언제부터 네이버와 이 Q10이 라이벌 관계였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걸 굳이 막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뉴스에 민감하게
반응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실제로 정말 수혜를 받는지 확인을 하고 투자를 해도 괜찮다. 그게 아니라면 수급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을 쫓아다닐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또 이커머스 쪽 오픈마켓 관련해서도 판도가 바뀔 거다라는 기대감에 네이버나 쿠팡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긴 합니다. 뭐 쿠팡을 직접적으로 투자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국내 시장에서는 관련주로 맥이 많이 집중되고요. 동방이 오늘 또 뒤를 따라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네요. 유창희 대표님의 의견도 궁금해요. 어떻게 보세요? 이쪽에서도 잘 고르면 수익 낼 수 있을까요? 사실은 뭐 솔직히 저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메프 뭐 팀원의 연간 거래 금액이 한 7조 원 정도 된다고 하고 있고요. 이 7조 원이 모두 다 물품 거래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행 상품도 있고, 그러니까 무형의 제품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KCTC라든지 동방이 그 모든 물량을 다 받아가는 것도 아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쿠팡, 네이버 쇼핑, 그리고 카카오 쇼핑, 뭐 11번가 G마켓이 상당 부분 좀 이제는 많은 소비자분들이 이런 경험을 몇 번 하다 보니까, 예전에 머지 사태도 있었고 몇 번 하다 보니까 이제는 좀 안정적인 업체를 좀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지만 이게 어느 한 업체에 다 집중되는 것도 아니고, 또 이 연간 거래 금액이 7조라는 금액이 과연 얼마나 많은가. 우리나라가 연간 이 전자상거래 금액이 1000조가 넘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요. 거기서 이 정도 금액이 엄청난 것인가 본다라면 또 그건 또 아니지 않나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의해서 일단은 주가는 먼저 반응을 했는데, 주가가 이미 반응했다는 얘기는 여기서 더 올라가게 된다면 약간 좀 과열 현상으로 좀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좀 투자하는 신규 매수는 지금은 좀 사실은 좀 조금 부담스럽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테마성에 따라서 또 움직이는 종목에 대해서 저희 전략 챙겨갔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기아 실적 발표 앞두고 있어요. 김태성 본부장님, 네. 현대차 실적 잘 나왔고 기아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증권가에서 보면 기아에 대해서 투자 매력도가 좀 더 높은 보고서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실적 나오고 현대차와는 좀 다른 주가 흐름을 보여줄까요? 똑같이 갈 겁니다. 같이 가나요? 네. 그래도 이제 기아도 그렇고 현대도 그렇고 사실 지금 속상할 수밖에 없죠. 하필이면 우리 지금 숫자 잘 나왔다고 자랑하려고 네. 그랬는데 포드가 그렇고 GM이 그렇고, 물론 이제 그들과 연관성은 없다라고 보지만 그래도 섹터 전체의 글로벌 기업의 탑티어들이 이렇게 이제 주가가 오르지 못하는 것을 지금 보면서 현대 기아 실적 발표를 우리는 지금 받아내야 되는 상황이라서 다소 아쉽긴 하지만, 길게 봤었을 때 오히려 추가적인 조정은 자동차도 저는 기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저는 지금의 위치에서도 천천히 나눠 가신다라고 했었을 때 괜찮다 생각이 들고 있고, 대신에 단기적으로 시세에 대한 기대를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길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단발적으로 좀 시세를 느끼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대모비스나 현대글로비스처럼 오늘 전체적인 자동차의 어떤 본업과는 좀 다르게 움직이는 네. 그쪽을 보는 게 맞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대 실적이라고 하는데 지금 현대차, 기아를 사는 건 조금 무리가 있나요? 사도 되죠. 사도 근데 돼요. 이제 네. 나눠 사야 된다라는 거라서 네네. 그중에 1차 정도는 저는 이번 주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현대 기아도 마찬가지고 실적이 안 좋아서 떨어질 땐 사면 안 되죠. 네네. 근데 실적이 좋은데 지금 주가가 좀 밀린다? 그러면 저는 충분히 괜찮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분할 매수하자 네. 이렇게 얘기해 주셨네요. 자, 그러면 오늘 유창희 대표님의 원픽을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을 가지고 오셨어요. 네. 셀트리온 최근에 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슈가 있죠? 네, 뭐 바이오주들 계속 최근에 좋은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는데, 저는 셀트리온 같은 경우 램시마 관련해서 상당히 높은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게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거라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하고 일본은 가장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미국 시장도 이제 진출이 곧 이제 준비하고 있죠. 특히 이제 램시마 관련해서 SC 제형 변경 승인이 된다라면 기존의 제품도 더 많은 매출 판매가 더 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2분기 매출이 2,857억 정도, 영업이익이 한 700억 정도 예상을 좀 하고 있는 거 감안한다라면 주가는 그렇게 좀 비싸다 생각 좀 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만약에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을 대통령이 된다라면 대형 제약사 규제가 좀 더 이어질 수 있고, 그러면 이런 제네릭 관련된 기업들이 조금 더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감안한다라면 지금 저는 일단 단기 목표가 23만 원 정도, 지난 1월 달에
합병했을 때 주가의 가격이 23만 원 정도였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18만 5천 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지금 분할 매수 가능하다. 특히 이게 거의 한 7개월 정도를 진짜 좁은 박스권에서 행보를 하다가 이제 19만 원 돌파를 이뤄낸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고점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고점 돌파하고 더 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접근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셀트리온 그 이상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는 23만 원, 손절가는 18만 5천 원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한 주 마지막 우리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S 김태성 본부장, 뉴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